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 38회 4월 벌써 중순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이죠. 물론 꽃샘추위가 가끔 남아 있겠지만요. 오늘도 아직도 많은 이 선거 후유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사람이 지난 살아온 삶을 쭉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디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늘 얘기했지만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은 촛불 시민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뭐 아부 떠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성격상 아부를 못 떨어요. 좀 그런 것도 좀 잘 해야 되는데 저보러 현실 정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많은데요.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최 교수는 정치하면 안 되겠대. 왜 그러냐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두꺼워야 되는데,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 면전에서 1분 전에 했던 얘기를 장소가 바뀐 데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렇게 낯짝이 두꺼워야 된다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 근데 저는 그러질 못해요. 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결벽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긴 직업병인가도 생각해 보는데 원래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선생이 딱 저한테는 딱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학생들 강의하면서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소위 말해서 강의 평가 잘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아부 못 떤다. 소위 말해서 내가 그 강의 평가 점수 못 받는 대신에 논문 한 편 더 써서 점수 메꾸면 메꾸지 학생들하고는 적당히 타협 못 한다. 물론 이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야 기본이죠. 선생의 존재 이유는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학생들은 가끔 학생들 보게 되면 이지고잉, 좀 영어로 표현해 죄송합니다. 좀 쉽게 학점만 잘 따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실력을 쌓아야 된다. 실력이 없으면 서럽게 산다. 서럽게 사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산다. 개인이든 국가든 기업이든 다 똑같다. 실력이 없으면 사람이 그러니까는 참 비참해진다. 그래서 실력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저한테 보냈을 때는 내 자녀들, 그러니까 금쪽 같은 자녀들 실력을 쌓게 해달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기운 없어 하지 마시고요.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실망을 주더라도 때로는 심지어 정부가 실망을 주더라도 촛불 시민이 있는 한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손잡고 그리고 어려우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같이 좀 날씨도 풀리면은 소주 한 잔도 같이 해드릴 수도 있고요. 예, 진짜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촛불 시민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제가 오늘은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는데,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리고 촛불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를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모피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방송에서라든가 주변에서 교수님 기재부가 되게 싫어하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기재부 공무원들한테 제가 잘 보일 일도 없는 거고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작년에 더불어시민당 만들 때도 저는 국민만 보고한다. 국민만 보고하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 제가 키우는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고 선생이 되고 싶은 거, 이게 제 기준입니다. 진짜 솔직하게 해요. 그런데 제가 왜 기재부 공무원들을요, 저는 공직자들을, 저는 그래도 어쨌든 명색이 대학 선생이라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대학 선생은요, 국회의원 아니라 장관 아니라 대통령도 잘못하면 꾸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최고 단계의 선생이잖아요. 요즘 대학 교수가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데, 사실 대학 선생이라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요. 제대로 가도록
제대로 가대로 그러니까 가르침을 줘야 되는 게 선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모피아를 얘기하지만 제가 기재부에 많은 그러니까 정부의 일반 공무원들을 제가 싸잡아서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모피아라고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검찰 조직에 보게 되면은 정치 검찰들 있잖아요. 정치 검찰 하라고 우리가 세금 걷어서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검사들에게 권한을 준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기재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라고 기재부의 권한을 막강하게 권한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적 이득을 위해 가지고 소위 조직 이익을 위해서 공직자의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하는 이런 관료 집단을 제가 비난하는 거지. 일반 아마 그러니까 우수한 아마 이 젊은 이 공직자들을 저는 싸잡아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게 되면요, 모피아의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재부의 행시 출신들, 소위 가장 선배들 되는 세대들이 80년대 세대들입니다. 80년대 세대들이 과거에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자기 선배들이 했던 것을 그냥 되풀이하고 반성 없이 반복하는 것들이 있는데, 공직자는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공직자는 이렇게 생활하면 안 돼요. 그분들도 아마 다른 사람들이 부정을 하고 부패를 하면은 굉장히 막 흥분들을 합니다. 흥분들을 해요. 예?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너무 관대한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모피아가 오늘 국민의 눈을 어떻게 가리는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사회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죠.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죠. 이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모피아, 검찰, 언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퇴임하고 나서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저술을 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그냥 앉아서 관료에 포획되었다. 이런 인재니까 한탄을 합니다. 예?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꿈을 꿨던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에 이걸 탄식을 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에 이러한 탄식을 하지 않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나라의 주인은 근데 우리가 현실로 보게 되면 검찰들이, 이게 검찰공화국, 기재부공화국, 예? 그리고 언론사주공화국, 예? 이런 말들이 가는 것은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참 진짜 우리 이제 구독자가 16만 9천 명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들 구독해 주더니만은 15만 명 넘으면서부터 굉장히 속도가 늦어요. 좀 주변에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래야지만이 이런 좀 강의를 할 이 힘이 좀 생깁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좀 보게 해줘야지만이, 예? 보게 해줘야지만 저도 그러니까 강의하는 방송 이걸 시간 내서 하는 의미를 좀 느낄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간을 굉장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사용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선전하는 이유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책도 좀 많이들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를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한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주려면요, 이 책 꼭 읽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선거 이후에 4.7 보궐선거 이후에 개혁 대 민생 이런 얘기가 지금 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있잖아요. 초선 의원들 이 나이들 보니까요, 한 83년부터 한 80대 후반생들이더라고요. 30대 후반, 30대들이죠. 뭐 20대도 있고요. 제 큰애들이 30대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한편으로 또 이해도 가요. 이해도 가는데 40대 50대 더군다나 정치를 그러니까 2선 3선 4선 하신 분들이 개혁하고 민생을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실력이 없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진짜예요.
개혁하고 민생을 만약에 이걸 구분을 못하면은 정치할 자격 없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그나마 이해가 가요. 그들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개혁하고 민생을 구분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국회의원 자격도 없습니다.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겠지만요. 이 말에 굉장히 기분 나쁘면 저하고 공개 토론 요청하세요. 어느 국회의원이든 간에. 제가 상대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 이유가요.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시대 개혁이란 게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경제라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서민들이 그러니까는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저는 경제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민생이라는 게 뭡니까? 민생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요. 보통 사람들의 생활, 생계, 이게 민생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의 민생 과제라는 건 뭐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그걸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개혁이에요. 별개 개혁이 아니라요. 네? 근데 개혁하고 민생이 어떻게 별개예요? 국힘당, 저쪽에 부패 집단들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과 생계에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에 관심이 없죠, 당연히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촛불정부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촛불 시민들 지지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촛불 시민들이 사회 대개혁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개혁을 부인을 해요? 그럼 배지 떼야죠. 배지 내려놔야죠. 자신 없으면 내려놔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개혁이라는 것이 이게 왜 우리 사회 속에서 목소리가 그랬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활과 생계를 위협하는 게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일찍이 정의했잖아요. 반칙과 특권. 이 반칙과 불공정이 구조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특권이 만들어지고 있죠. 법위의 존재. 법을 그러니까는 자신은 불법을 해도 그러니까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예? 이런 특권과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부패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반칙과 불공정, 부패, 이게 민생을 괴롭히는 것들 아닙니까? 예? 민생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왜 이게 민생하고 이게 별개입니까? 이 특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게 누굽니까? 검찰 권력, 언론 권력이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보궐선거에서 봤잖아요. 예? 오세훈, 박형준, 그 이전에도 많이 봤잖아요. 국힘당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와 기소를 합니까?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를 합니까? 평가를 합니까? 예? 반칙과 불공정.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보호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보호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한 거는 해야죠. 네, 누구나 똑같이 해야죠. 반칙과 불공정, 특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게 검찰이고 언론이잖아요. 그렇죠? 반칙과 불공정, 특권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부패가 그러니까 만연돼 있잖아요. 그 부패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누굽니까?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LH 사태. 소위 내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거. 이게 불평등을 심화시키잖아요. 어떻게 보통 사람들의 민생 문제하고 개혁이 별개입니까? 우리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거 봐봅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얘기 많이 했죠. 이게 뭡니까? 고위공직자들을 되려면은 꼭 필수적인 부동산. 자기 한 채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이리 마라 이거죠. 처분하든지요.
예? 왜? 고위공직자가 그러니까는 고위공직자는 내부 정보에 그러니까는 접근할 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일반 사람들보다 먼저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러면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되게 되면은 누가 정부의 정책을 믿습니까? 예? 정부가 신뢰가 잃어버리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약발이 안 먹혀요. 그리고 우리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 그런 얘기하죠. 뭐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게 뭡니까? 소위 말해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근본적 토지 임대부. 토지는 그러니까, 분양하지 말고, 예? 주택만 이렇게 사용하게 하거나 분양을 하는 토지 임대부 공공주택을 공급하자.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요? 경기도형 기본주택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보유세를 강화해서 그걸 기본소득으로 다 나눠주자. 보유세랑 이 공시가격 오르고 재산세 오르고 그러면 막들 시민들이 국민들이 예? 힘들어하니까는 나눠주자 이겁니다. 보유세 걷어가지고요. 그래서 다주택 처분도 유도하고 소득 불평등도 완화하고 토지 소위 말해서 부동산 그러니까 투기도 완화하고 하는 이런 토지 공개념 도입하자. 이런 개혁이 왜 민생하고 이게 별개예요? 예? 이해충돌 방지. 지금 모피아들이 이해충돌을 사실 거기에 이해충돌에 사실 그걸 위반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자신들이 퇴직하고 나서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이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금융 기관에 재취업을 해가지고 로비를 하고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지어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 이런 것들 이게 개혁 과제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민생하고 이게 별개예요? 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요. 개혁하고 민생이 어떻게 별개냐고요. 개혁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과 생계를 안정시키고 불공정을 없애는 게 개혁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별개예요? 참 진짜 저는 도대체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예? 개혁이 그러니까 개혁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도대체 무슨 개혁을 했다고 개혁의 피로감을 느껴요? 예? 이거 참 창피한 얘기죠. CNN에 4월 11일 날 CNN에서 보도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어로 보시거든요. South Korea's Dangerous Ghost Doctors. 예? 한국에 그러니까는 이 유령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그러니까는 성형 수술을 하는데 예? 사람들의 그러니까 생명을 그러니까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래서 CCTV 이재명 지사가 제기한 CCTV 설치가 그러니까는 이게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유령 수술이요. 선진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요. 의사 면허 그냥 완전 박탈입니다. 박탈일 뿐만 아니라 범죄자로 취급받아요. 이런 거 하자는 게 이게 개혁이고 이게 민생이지 이게 뭐가 개혁과 민생이 다른 겁니까? 예?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초기에 제가 많이 시간을 가면요. 거기다가 최근에 보게 되면 또 중도층을 가야 된다. 중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있잖아요. 예? 정신이 그러니까 이 헷가닥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 사이비 중도론입니다. 사이비 중도론이에요. 이게 사이비 중도론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깊어요. 올 초부터 통합을 예치하고 협치를 얘기하고 중도를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고 말은 다 되게 이쁜 말들이죠. 예? 이쁜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외칠 때마다 정반대로 갈등과 분열이 그러니까 나타나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을 나올 때마다 누가 좋아하느냐? 조중동과 국힘당이 지지를 보내잖아요. 웃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중도라는 말을 너무 남용하는데 중도 이거 되게 힘든 겁니다.
되게 힘든 거예요. 진짜요. 아시는 분은 가겠지만 중도나 중용이 되게 힘든 겁니다. 예? 이게 중도가 그냥 국어사전적으로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바른 길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저는 이 그 종교를 졸업한 사람이라서 좀 이제 나중에 한번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종교에 대해서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함과 엄격함 사이에서 인자함과 엄격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존재로. 그 인자함과 엄격함 사이에 생명의 좁은 문, 그 중간에, 그 가운데 생명의 좁은 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로마서하고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기독교 신자들은 아마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 인자함과 엄격함은 굉장히 대립적인 용어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두 개로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인자한 모습으로 어떨 때는 엄격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둘을 그러니까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다 또 대립까지 시켜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나타나게 되죠. 갈등이 나타나게 되면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단결이 약화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지배 집단보다 부패 집단보다 절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단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패 집단을 이길 때는 항상 뭡니까? 단합을 해서 이긴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단결이 깨지게 되는 순간에 부패 집단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부패 집단들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디바이드 앤 룰.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다 이걸 분할시켜가지고 통치해라, 지배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분열시키는 게 일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술이에요. 영원함, 지역감정, 세대 정치, 젊은 사람과 이 기성세대를 또 분열시키고 성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분열시키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영남과 호남이 어떻게 이게 다른 사람들입니까? 이건 대한민국 사람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가 같이 공존을 못하는 세대입니까? 같이 공존을 못하는 문제입니까? 남성과 여성이 같이 공존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평등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대립시키고 대립을 통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대립을 왜 시키느냐? 갈등을 부추겨서 분열을 시키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여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촛불 시민은 안 놀아나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많이 놀아나죠. 그래서 민생과 개혁을 하나로 인식할 때요. 갈등과 분열은 사라집니다. 즉 공정성이 강화되고 공평성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요. 중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 비유를 드릴게요. 우리 벽시계 있잖아요. 벽시계요. 벽시계는 우리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만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야지만이 1초가 이루어지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왼쪽으로 간 것만 가지고는 벽시계가 왼쪽으로 간 것만 해도 의미가 없어요. 생명을 못 만들어내죠. 시간이라는 생명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오른쪽으로 간 것만 가지고 생명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은 1초라는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시계추가 가고 오른쪽으로 하는 건 둘이 아니다 하나라 이겁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려면요. 제가 이해하는 건 이게 중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요. 시계추가 중간에 딱 멈춰 있는 거. 중간에 멈춰 있는 건 뭡니까?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생명의 좁은 문이라고 한 거예요. 왜 좁은 문이라고 한지 아세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게. 예?
중도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요. 근데 어설프게 초딩도 아니고 중딩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예? 중도를 그렇게 남용하면 안 돼요. 예? 아니 통합을 얘기하고 사면을 얘기할 때 서로가 우리가 이런 진짜 우리가 예? 인자함과 엄격함은 통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는 통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옳고 그른 거는 통합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서로 다른 사람하고는 협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부패 집단하고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냐고요. 부패 집단은 민생의 적인데 어떻게 민생하고 부패 집단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거냐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 다른 거하고 옳고 그른 거하고를 구별을 못하는 초딩 수준이에요. 이거를 지금 중도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요. 예? 이건 초딩 수준입니다. 초딩 수준이에요. 자, 선별정책이요. 선별정책이 실패한 게, 왜 이건 예고됐던 거예요. 선별정책이 실패한 거는요. 왜? 보편과 선별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제발 좀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근데 그만 얘기한 결과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저는 보편과 선별은 대립적인 게 아니라 보완적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난해 1차 때 전국민 지원했을 때 전국민만 지원한 게 아닙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뭐 프리랜서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선별 지원도 해줬어요. 예?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그때 대성공했잖아요. 보편과 선별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인 거예요. 시계추 좌와 우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고 낮과 밤이 보완적인 관계이듯이요. 하루라는 이 시간을 완성하려면요. 둘이 아닌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보편은 악, 선은 선별은 선으로 딱 대립을 시켜가지고 대립을 시켰잖아요. 예? 이걸 하면서 기재부가 뭐랬습니까? 국가 채무 타령하고 앉아있었고 조중동이 이걸 또 서포트했고 선별이 훨씬 공정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얘기했죠.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뒤에서 자료 보여드리겠지만은 방역에 방해된다. 방역에 전국민 지원했을 때 훨씬 더 낫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없지만은 예? 선별 지원이 지난해 기재부가 1년 내내 떠들어댔던 것들이 그러니까 틀렸다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러니까는 선별 지원이 옳았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최근에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저한테요. 선별을 했던 이유를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분이 커뮤니티에다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재부가 얘기했던 논리가 민주당 지도부가 얘기했던 선별의 논리가 하나도 맞은 게 없었어요. 코로나 재난 지원 상황 속에서 이 기본소득으로 사실상 실험한 거 아닙니까? 전국민 지원으로요. 그리고 지역화폐라는 창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정책도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해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창조적으로 처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소멸성 지역화폐라는 정책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반대했습니까? 기득권들이 반대한 거죠. 재정 독점권을 내놓기 싫어하는 기재부가 반대하고 부패 집단들이 반대하고 왜 반대하는지는 그동안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뒤에서 또 한번 얘기할게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선별과 보편을 대립시킨 결과가 뭐예요? 선거 참패입니다. 선별 지원은요. 이게 신자유주의 논리입니다. 신자유주의가 퍼지기 시작한 게 70대부터예요. 70대 후반부터 선별적 복지라는 용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별 지원은 뭐냐면요.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 즉 죽지 않을 만큼만 재정을 투입하자. 이 논리예요. 근데 이게 누구 논리냐? 부자들을 위한 논리고요. 금융자본을 위한 논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정을 최소한 사용해야지만이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감세잖아요. 감세. 예? 레이건과 대처가 대규모 감세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뭡니까? 이게 금융자본들이 원했던 논리예요. 왜?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안 받아야지만이 은행이나 금융회사한테 손 벌리죠. 금융자본들이 돈놀이 할 수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불평등은 심화되고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이게 민생이 악화됐잖아요. 선별이 민생을 악화시킨 주범입니다. 선별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선별이라는 게 뭐예요? 예? 선택적으로 이렇게 구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선택이 안 된다는 사람은 배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택이 안 된 사람은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배제와 차별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죠. 보통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 자기도 그러니까는 피해를 많이 받는데 선택을 못 받았어.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불평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그 결과로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선별은요, 제가 국힘당 논리라고. 재정이 국가 채무가 걱정되면은 지난해 4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조선일보에서 그러면 국가 채무 걱정되면 증세 안 할 거냐 하니까 증세는 전혀 검토하는데 국가 채무 걱정되면 증세 해야죠. 예? 증세 해야죠. 그렇죠? 국가 채무 걱정된다면 진짜 증세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증세를 하면은 결국 뭐냐면은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세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유럽에서 이 부유세 물결이 확산돼 가고 있죠. 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저 위에 노르웨이까지 해가지고 부유세가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국가 채무 걱정되면은 증세하라 이거예요. 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재부가 우리가 그 담당 부서가 조용히 하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국가 채무 걱정하면서. 자, 기재부의 정책 실패를 제가 단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난해 1년 동안의 결과 봅시다. 우리가 1분기에 성장률이 OECD에서 13위였습니다. 13위요. 1, 2, 3월 달에요. 코로나 재난이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요. 그렇죠?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3.1%로 곤두박질 칩니다. 2분기에 우리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1위 했어요. 1위. 당시에 수출이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막 4월 달에는 막 마이너스 25% 막 이렇게 수출이 감소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당시 방어한 게 뭐냐? 민간 소비가 플러스 0.7%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기도에서 4월 달부터 그러니까는 10만 원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줬죠.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줬죠. 이 효과예요. 지난해 4분기에 2차 선별 지원이 집중됐었던 4분기에 15위로 떨어집니다. 성장률이요. 그때 뭡니까?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0.7%포인트로 곤두박질 쳐요. 예? 민간 소비가 곤두박질 쳤다고요. 예? 그래서 2020년 최종 성적이 어땠냐? 우리 지난해 그랬잖아요. OECD에서 우리가 1등 한다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5위가 된 거예요. 왜? 선별 지원 때문인 거예요, 이게요. 예? 경제 정책의 실패. 이건 인재입니다, 인재. 예? 재정 투입을 제일 적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자, 아까 그랬죠. 공정과 정의롭지 못하다. 전 국민 주는 거는. 이런 참 진짜 있잖아요. 무식한 소리 하는 정치인들 많았습니다. 근데 한번 봐보세요. 2분기 때 봐보세요. 2분기 때 보게 되면은 하위 20%가 8.9%가 오르고요. 1년 전에 비해서. 상위 20%는 2.6%로 오르고 하위로 내려갈수록 많이 오르잖아요. 가계소득이요. 그래서 5분위 비율이 뭐예요? 상위 20%하고 하위 20% 간에 몇 배가 되느냐? 그게 줄어들어요. 네? 2분기만 유일하게 개선됐어요. 양극화가 개선됐다 이겁니다.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어요. 2분기만요. 2분기만. 선별을 했었던 4분기는 악화되고요. 선별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당시에 이낙연 당대표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어려운 사람한테 더 두텁게 지한다. 어려운 사람한테 더 두텁게는요. 이 중산층이 더 소득 증가율이 제일 낮잖아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요. 이게 뭐냐면 하위 20% 중에 적자 가구란 건 뭐냐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소득을 가지고
지출을 다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적자 가구라고 하죠. 우리가 가계부가 적자 났다고 한다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2분기만 어떻게 됐습니까요? 1분기가 하위 20%를 얘기하는 거예요. 37%로 줄었고요. 나머지 분기에는 다 50% 이상이잖아요. 하위 20% 중에 절반 이상은 적자 가구란 얘기예요. 소득을 가지고 자기가 지출하는 것도 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분기가 뭐예요? 전 국민 지원했을 때잖아요. 자, 지금요,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냐면요. 소비 지출액이 저기 Q2라는 게 2분기입니다. 전 국민 지원했을 때. 4분기 때는 지금 최악입니다. 언제 수준으로 갔냐면 2017년 1분기로 돌아갔어요. 가계의 전체 소비 지출액이요. 그러니 가계가 돈을 못 쓰니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죽을 맛이죠. 내수가 수출이 안만 좋으면 뭐예요? 내수가 뒷받침 안 되는데. 이거 봐보세요. 방역 핑계 댔는데 저기 위에 빨간 박스가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전 국민 재난 지원했을 때 소매 판매 증가율 다 플러스로 반전했는데 2차 지원했을 때 다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잖아요. 예? 그리고 신규 확진자 봐보세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전 국민 재난 지원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안정돼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해 기억나잖아요.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안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봐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부채주도 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빚내서 그러니까는 경제 활동하게 하는 게 부채주도 성장입니다. 그래서 파란 선이 뭐냐면요. GDP 증가율이에요. 주황 색깔이 뭐냐면 가계의 소비 지출 증가율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때 봐보세요. 파란 선이 더 위에 있잖아요. GDP 증가율보다 가계의 소비가 더 처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내수가 그러니까 침체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2018년 19년 봐보세요. 이게 역전됐었습니다.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앞질렀었어요. 예? 근데 2020년에 가가지고 확 벌어지잖아요. GDP 증가율보다 훨씬 더 낮게 가계 소비 지출이 증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죠. 맨 끝에 보면요. 이게 선별의 결과인 겁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의 결과예요. 이게 홍남기의 작품인 겁니다. 예? 도대체가 이런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 어느 분이 그랬다더라고요. 전 국민으로 자기들도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은 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를까봐 걱정돼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요. 여의도로부터. 지금 화폐 유통 속도 봐보세요. 화폐 유통 속도가 2019년에 0.65였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 봐보세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4분기 때 그러니까 선별을 했을 때보다 화폐 유통 속도가 2분기가 해도 그나마 좀 높잖아요. 3분기, 4분기보다. 돈이 안 돌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그래도 돈이 그래도 선별보다 좀 낫던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처음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뉴스공장 나가서 한 7번은 줄 수 있다. 저도 괜찮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그러니까 우리나라 1등 할 수 있다. 전 국민한테 주면은 돈이 잘 돌아요. 직접 쓰게 하니까요. 소멸성 지역화폐로 주면요. 지금은 화폐 유통 속도가 이게 0.6이 어느 정도냐면요. 0.6이 일본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돈을 아무리 찍어도 물가가 안 오르고 경제가 안 살아나는 이유가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화폐 유통 속도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1 이상이었었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게 은행들이 지 역할을 안 하고 기재부가 자기 역할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통화량이요. 통화량 봐보세요. 돈을 엄청 풀었어요. 지난해 1차 지원할 때요. 전 국민하고 선별을 같이 했을 때 한 33조 정도가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33조 정도예요. 월 0.7%씩 증가한 거예요. 근데
선별만 했었던 나머지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됐습니까요? 190조나 증가했어요. 통화량이요. 190조가요. 예? 월 1.1%로요. 돈은 이렇게 풀렸는데 돈은 훨씬 더 많이 풀렸잖아요. 몇 배로요. 그런데 화폐 유통 속도는 더 떨어져요. 돈을 아무리 풀리면 뭐 하냐고요. 그 돈이 보통 사람들한테 주머니에 와야지만이 이 돈이 도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서 한국은에 찍어서 공급하면 뭐합니까? 있는 사람들만, 가진 사람들만 주머니에서 그거 해가지고 그게 주식시장으로 가고 불평등만 더 심화시키는데. 그렇죠? 돈을 그러니까 많이 풀어서 문제인 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안 푼 거예요. 보통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가게 해줘야지요. 경제라는 것은, 예? 돈을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많이 풀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 돈을 그러니까는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 국민 지원했을 때요. 전 국민 지원하면 물가 상승이 갈까봐 걱정된대. 5월 달에요. 마이너스 0.3%였었습니다. 전 국민 지원하면서 그나마 플러스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물가가 2%는 그러니까는 2%는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선진국가의 목표예요. 그런데 전 국민 지원했을 때가 물가 상승이 더 낮잖아요. 예? 마이너스 0.3에서 0.7%뿐이 안 됐었어요. 자, 우리나라가 지난해 코로나 대응을 기재부 같은 방식으로 한 결과가 뭡니까? 가계 부채가 정부가 돈을 안 쓰니까 가계가 빚을 낸 거예요. 예? 가계가. 미국, 영국들은 금융위기 겪으면서 가계가 부실해지게 되면은 금융위기 터질까봐 가계부채는 오히려 줄었잖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9.2%나 6개월 만에. 예? 정부가 돈을 안 쓰니까 지금 가계부채 큰 문제입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지난 1년 동안에 중소기업 대출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크게 증가했어요. 예? 이분들 견디려니까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는 기간 동안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증가했는지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요. 금리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서요. 예? 수입은 안 증가하는데. 그렇죠? 자, 이거 봐보세요. 중소기업들이 이자 보상 배율이 뭐냐면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자 정도는 갚아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이자 보상 배율이 1이면은 돈 번 걸 가지고 이자만 갚을 정도로 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한 배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익을 낸 게 이자를 갚을 정도도 안 되는 게 53%나 된다 이거예요. 지난해 상반기에요. 예? 그러면 굉장히 지금 이거 위험한 겁니다. 예? 위험한 거예요. 자, 상가 공실률입니다. 상가 공실률 지난해 3분기까지 다 봐보세요. 전국에 12.4%까지 공실률이요. 상가 공실률이요. 예? 중대형 상가 공실률입니다. 강남조차도 11.3%. 예? 예. 소비가 죽었으니까요. 소비가 죽었으니까 그러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이게 IMF의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정 지원은 굉장히 적게 했어요. GDP 대비 4.5%하고 10.2%나 10.2%는 뭐예요? 그것에 한 2배 반 정도는 금융 지원을 해준 거예요. 대출 받아서 견뎌라. 근데 이거 대출 받은 거 다 빚이잖아요. 빚. 예? 빚이잖아요. 저희 캐나다 같은 경우 봐보세요. 재정을 한 15% 투입하고 지원을 하고 금융 지원을 한 4%뿐이 안 했다 이거예요. 싱가포르도 봐보세요. 재정을 16% 투입하고 금융은 그러니까 빚내는 건 4.7%만 하게 되고 이거 금융 지원 받은 건 다 빚이에요. 빚. 예? 뉴질랜드, 미국 다 그렇잖아요. 우린 거꾸로 정부가 그러니까는 지는 돈을 안 쓰고 가게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빚내서 버텨라 이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이 선별지원은요, 제가 얘기했듯이 부패 집단의 경제 이데올로기입니다. 개혁을 하면,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공정성을 강화하고 반칙을 그러니까는 금지시키는 거고 특권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 집단의 해체지요. 그러면 민생이 안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1차 때 전 국민 겨우 할 수 없이 하고 나서 2차부터 4차까지 계속 선별하니까 돈 쓰면서 왜 욕먹는 짓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이거는 모피아하고 국힘당이 같은 기득권층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 안에 있지만은 모피아랑 정치검찰은 부패 집단과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선별은 특권층의 돈의 배분 논리입니다. 왜? 특권층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거든요. 금융자본들이 돈벌이 할 수 있거든요. 모피아들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기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정치검찰들이 기소권 독점을 가지고 정치검찰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덮어가지고 돈 벌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모여가지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선별이라는 것은요. 배제와 차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배제와 차별을요. 그러면 갈등이 유발됩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부절되지요. 보통 사람들은 단결과 연대가 없이는요. 기득권층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자기가 지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거 선별은 국힘당 논리입니다. 제가요. 작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니까 들여다보면 다 나오실 거예요. 그 전부터 썼는데 너무 오래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고 8월 29일이 언제냐면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선별로 냄새를 피우길래 마지막 고언을 드린다면서 그런 겁니다.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가 언론 보도를 통계청 발표로 둔갑시키고 이제 그러길래 제가 그러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걸 알았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방향을 정상화시키면 된다. 실수를 시인하기 싫어가지고 잘못 끼운 단추를 방치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제대로 끼워지지 않잖아요. 결국 늪에 빠져든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국민은 실수를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고집 부릴 때 국민은 실망을 하죠. 그리고 그 고집을 부린 결과는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조직하고 국민한테 피해로 돌아오죠. 제가 이게 작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예? 작년에 7월달부터 했던 얘기예요. 제가 이게 예언대로 되지 않길 바랬어요. 진짜요. 그래서 마지막 고언이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입니다. 근데 현실은 제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예?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를 통제하긴커녕 같이 장단 맞추면서 한 결과가 본인 지지율도 빠지고 그다음 민주당의 참패로 끝나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선별을 2차를 선별을 가려고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촛불 시민이 기대하는 추석 선물을 해가지고 정부가 마지막까지 좀 방향을 좀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다 9월 30일 한 달 후에 또 올린 글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특권층 카르텔의 논리에 포로가 된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회를 벗어나 2016년 겨울 촛불 시민과 함께 있었던 광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촛불 시민에게 주는 최고의 추석 선물일 것이다. 제 이게 페이스북 가면 다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요? 이낙연 대표랑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누구에게나 지급한 1차 재난소득이 부자 지원금 됐다. 이런 뉴스가 터져나오면서 작년에 얼마나 그러니까 뭐 KDR라든가 조세현에서 그런 거 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 가짜 저거를 만들어냈습니까? 근데 이때 이 부자 지원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득이 높을수록요
소득이 높은 층일수록 가구원 수가 많습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요. 아니 재난소득은 사람당 준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는 저기 부자일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가구원 수가 많아서 이게 이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가구원 수가. 실제로 보게 되면 아까 앞에서 보였잖아요. 하위층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고. 예? 이런 가짜 뉴스에 덩달아 춤추면서, 그래서 제가 9월 23일 날 제가 이랬잖아요. 선별지원은 국민의힘이 파놓은 함정이다. 그래서 작년에 선별지원에 대해서 국힘당이 전혀 시비를 안 걸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뒤돌아서 웃은 거예요. 선별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어떤지 뻔히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열하고, 예? 국민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이 나오고 그러게 되면은 자기들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 선별 지원하게 되면은, 예? 민주당 파멸의 길로 간다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페이스북에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특정 후보가, 예? 전 국민 지원하게 되면 특정 후보가 더 부상될까봐. 왜 특정 후보가 부상돼요? 자기가 부상되는 거지. 이낙연 대표가 당시에 전 국민 지원을 했으면은 이렇게 지지율 안 빠졌어요. 자, 제가 당시에 그랬던 것이 민주당 기재부의 선별 지원에 어리석음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 국민의힘 손 안 대고 코 풀게 해준 격이다. 언론에서. 예? 이게 작년에 9월 달에, 아니, 올해 2월 달에 나온 거죠. 선별재난금 지원금이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왜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원하는 대로 했는가. 이런 기사들이.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다가 국정운영은 착한 의사보다 실력 있는 의사가 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퇴임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책이 실패했는데도 모피아를 계속 중용을 하고 있어요. 총선 이후에, 지난해 4.15 총선 이후에 민주당은 관료의 거수기로 전락했잖아요. 선출 권력, 청와대하고 의회 권력이 선출 권력인데, 예? 이게 모피아, 관료들한테 그러니까는 완전히 장악당했다 보니까 정책이 실패하죠. 민생이 그러니까 이게 민생이 제대로 해결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능하다. 자초한 겁니다. 무능 프레임을 씌우죠, 이제 그 다음에요. 예? 그 결과가 MB 부활이잖아요. 자, 민주당 지도부가 당시에 봐보세요. 이낙연, 기재부 압박한 이재명에 곡간지기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느냐? 선출 권력이 모피아를 그러니까는 통제를 하지 않고 모피아하고 같이 그러니까 춤추면서, 예? 국민을 위해 살아오는 지적에, 이재명 지사가 지적에 오히려 그러니까는, 예? 모피아 구박한다고 같이 모피아를 편들고 앉아 있었으니요. 지지율이 안 떨어져요?